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박스 오피스와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연예 이슈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계 이슈에서는 이제 제대를 앞뒀는데 지금 부실 복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송민호 씨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된 고 김수미 씨가 지난 40여 년간 쓴 일기가 49제를 맞아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내 배우자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과연 이 결혼 누를 수 있을까요? 연애 시절부터 결혼 이후까지 성별 빼고 모든 걸 속인 남성에게 법원이 혼인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와, 성별 제외하고 모든 걸 속였다는 건 뭐 이름, 그렇죠? 나이, 이것도 다 속였다는 건가요? 네, 초혼 여부 이런 것까지도 와. 전부 속였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자신이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을 공개해서도 안 되고 또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도 없다. 모든 게 기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출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름, 나이, 초혼 여부, 가족관계, 군대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고 합니다. 야, 본인 신상 정보를 속인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거기다가 명의 도용에 폭행까지 했다면서요? 네, 이 남성은 아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기도 했고요. 또 임신 중이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뒤늦게나마 아내가 형사 고소를 하니까 또 어딘가로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도망을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명수배자가 된 뒤에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또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후 아내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이 대리로 해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한국법률구조공단에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아내는 교제하는 동안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폭행과 경제적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내 A 씨도 그렇고 그 자녀도 그렇고 네. 아이고,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올해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8급으로 특별 승진이 됐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저희 행복한 아침에서도 이 얘기 했었는데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사건을 잠시 짚어드리면요. 이 사망한 공무원은 올해 2월 도로 땅꺼짐 보수공사 문제로 차량 정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한 누리꾼이 공무원의 실명과 부서,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하루 100여 통이 넘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힘들어하던 공무원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사망한 뒤에 특별 승진이 된 건데 그러면 순직이 인정이 된 거예요. 네, 지난달 말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했고요. 그러자 김포시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9급에서 8급으로 특별 승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김포시는 승진일을 사망이 확인되기 하루 전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특별 승진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받는 연금 액수에는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한 채를 소유한 집주인도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자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네, 빌라 공시 가격이 5억 원 이하면 시세로는 어느 정도인 거죠? 저도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통상 한 시세의 60% 정도 되거든요. 공시 가격이. 그러면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가 한 8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빌라 한 채 소유를 한 사람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가 돼서 1순위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지방에서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서 빌라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공포 시행이 되는데요.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공시 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입주 시점에 공시 가격이 올라도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비아파트 무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하고 역전세 여파로 다세대 연립주택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비아파트 거래량은 12만 6천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3%나 줄어들었고요. 착공 물량도 2만 9천 가구로 지난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더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아파트 인기는 여전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청약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공급 물량은 늘겠지만 아파트 청약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12대 1이었거든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2배 더 넘습니다. 경쟁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과연 뭐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의문이 조금 찍힐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시장 양극화로 빌라 투자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이 매수 수요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참 뭐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두 분은 혹시 요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요는 알아도 요노는 욜로는 알아도 요노는 모르겠네. 맞아요. 보통 욜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요노는 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노는 You Only Need One. 이 영문 약자를 모은 걸 요노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뜨고 있는 소비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산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기 불황으로 소비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요노족이 증가하면서 가성비 브랜드들이 불황 대목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그런 브랜드들이 꽤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다이소죠. 이제 저렴하게 판매하는 물건이 많아서 저도 가끔씩 들리기도 하는데요. 최대 5천 원을 넘지 않는 전략으로 불황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가성비 브랜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이 3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불과 1년 만에 연매출 4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폐업률이 늘고 있는 커피 전문점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이것도 아마 커피 전문점, 커피 매장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커피를 조금 비싸게 판다고 하는 커피 전문점들은 많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커피 브랜드들은 또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1,500원에서 2,000원에 대용량 아메리카노를 판매하는 저가 브랜드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메가커피에 따르면 올해만 600개가 넘는 매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사실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요노족과의 다른 점은 뭘까요?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사지는 않는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품목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따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고객들은 풍부한 정보를 토대로 꼼꼼하게 따져서 물건을 사는 똑똑한 소비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구 개발과 질 좋은 원재료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통업계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이 저조한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한 주간의 영화 소식을 알아보는 박스 오피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스오피스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1승이고요. 4위는 대가족, 3위는 위키드, 2위는 모아나2, 그리고 1위는 소방관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함께할 두 분입니다. 홍정선 기자, 최정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 오늘 아침에도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기자. 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박스오피스에서 준비한 영화 소식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영화 소식은요, 연말 연초에 보면 좋을 영화 준비했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 보면 좋을 영화, 첫 번째 영화는요. 네, 연말 연초에 보면 좋은 영화 첫 번째 영화는요. 2024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나야 문희인데요. 이 영화의 한 줄 평은 한계를 깨다가 되겠습니다. 배우의 디지털 초상권을 정식으로 계약해서 만든 최초의 AI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화는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AI 영화,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일단 이 전부 AI 기술로 당연히 만들었는데요. 나문희 씨 이 얼굴을 인물에 붙이고 목소리도 입혔기 때문에 나문희 씨가 연기한 장면은 또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 그렇다면 영화 나야 문희에서 남은희 씨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변신할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해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예전에는 만약에 AI로 인물을 만들어도 나문희 씨가 표정을 연기한 다음에 표정을 붙여주거나 목소리를 연기한 다음에 그 목소리를 성우 더빙처럼 입힌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나문희 씨 얼굴이 있으면 되고 목소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AI가 표정도 만들고 어떠한 새로운 대사를 해도 이 나문희 씨가 목소리 직접 연기한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정말 새로운 시대가 된 건데 이렇게 해서요 5명의 감독들이 5편을 연달아 쭉 이어서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 상영 분량이 부담 없어요. 요즘 짧은 영화들 좀 유행이잖아요. 17분 28초다. 말하자면 한 편당 한 3분인데 지금 잠깐 사진에서 보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세상에 우리 문희 선생님이 나문희 선생님이 안젤리나 졸리처럼 막 오토바이 타고 질주하고 탐 크루즈처럼 비행기 막 전투기를 조정을 하기도 하고 네. 산타로 변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한계란 없다 모든 걸 보여주는 나문희의 정말 무한 도전, 이 신선한 재미와 감동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이 제작사에서 홍보사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문희 씨가 이 초상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나야 문희라는 AI 영화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요. 나문희 씨가 내 초상권 써도 좋아 라고 허락해준 바로 이 결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성우 생활을 하다가 배우로 이제 이직을 한 나문희 씨잖아요. 나문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날개를 달아서 좋았어요. 가만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동안 움직이는 거 정말 좋습니다. 라고 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가 오페라 주인공이 된 AI 영화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밝히기도 했네요. 네, AI 기술로 만든 영화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봤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연초에 보면 좋을 영화 두 번째 영화도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 새해 첫날 1월 1일에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슈퍼소닉 3인데 이 영화의 한 줄 평은 새해를 여는 최고의 기대작이다. 사실 이 최고의라는 말할 때 제가 벌벌 떨립니다. 요새 아까 박스오피스 잠깐 보셨지만 1, 2를 맨날 이 할리우드 영화가 하는데 이것도 또 막강해 보입니다. 이 어떤 최고의 액션 기대작이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를 파괴하려는 어떤 그런 거대한 액션이 예고돼 있어서 액션 블록버스터 좋아하시는 분들 또 1월 1일 기대하실 것 같네요. 캐릭터 소닉은 어떻게 영화로 탄생하게 됐습니까? 자, 1월 1일에 이 개봉하는 소닉, 슈퍼소닉의 소닉은 여러분들 좀 게임 좀 하신다 하는 분들 지금 딱 나오네요. 알죠. 네, 아실 겁니다. 저 소닉이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드라이브로 메가 드라이브로 출시됐던 레전드 게임, 비디오 게임의 이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가 영화로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워낙 뭐 전 세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기를 바탕으로 영화화가 되었는데 이게 예전에 보시면 명탐정 피카츄처럼 게임에서 불러다가 우리 피카츄를 탐정을 만들었더니 이게 영화가 매출이 잘 나오네? 이런 어떤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소닉은 더하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뭐 실제로 1, 2편 잘 됐으니까 이제 3편까지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소닉 굉장히 통통 튀기도 하고 힘도 막강하기도 하고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은퇴를 번복한 짐 캐리의 컴백이라고요. 네, 조금 머쓱하게 됐습니다. 이 짐 캐리는요, 이 세 편의 소닉 영화에서 이 주인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악당 역할을 맡았는데 이 로버트 닉 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2022년에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은퇴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청사들이 금으로 쓴 잉크가 있다면 내가 그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정도로 이 아주 매력적인 역할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바가 있죠. 짐 캐리 이번 슈퍼소닉 3에서는요. 이 악당인 이 닥터 로보트닉과 제럴드 박사의 1인 2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짐 캐리가 얘기를 한 게요. 두 명의 로버트닉을 연기한다고 들었을 때 정말 기뻤다라고 이 배우로서의 욕심을 나타내기도 했죠. 네. 그렇다면 짐 캐리가 소닉 세계관으로 돌아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거 천재를 연기할 수 있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내가 좀 돈이 필요했다는데 사실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짐 캐리가 뭐 마스크만 해도 돈 얼마나 벌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배우라는 직업이요. 영화에 출연한다. 그리고 내가 아닌 캐릭터를 연기한다. 게다가 짐 캐리처럼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다. 이거 웬만해서 벗어나올 수 없는 요즘 중독이란 말이 무섭지만 이거 배우로서 영화를 끊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복귀를 환영합니다. 네, 1인 2역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잖아요. 역시 천상 배우입니다. 자, 지금까지 박스오피스 순위 알아봤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죠.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발빠르게 연예계 소식을 알아온 은영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오늘도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만 모아놨습니다.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연예계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요, 연예계 소식 딱 이것만 들으면은 최근에 있던 연예계 소식들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연예계 소식들을 한번 총망라해봤습니다.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지난주에 정말 대한민국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준비한 연예계 첫 번째 이슈 바로 언제까지 침묵 중인데요. 이게 현 시국의 또 정치적 무관심을 드러낸 한 가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사진. 야, 지금 이게 공개된 사진이 이명웅 씨하고 이명웅 씨 반려견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사진이 뭐 이명웅 씨의 정치적 무관심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됩니까? 이 사진 자체보다 이 사진을 올린 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7일. 지금 비상계엄 선포되고 물론 다시 그 뒤에 국회에서 뭐 해제가 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이게 끝인가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시기에 임영웅 씨가 본인 반려견의 생일이라면서 반려견 눈에도 하트, 본인 눈에도 하트. 둘이서 그리고 같이 입 벌리고 혀까지 내롱 약간 내민 듯이 이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올리면서 생일을 축하했어요. 이 얘기는 같이 축하해달라는 의미도 되죠. 평소 같으면 임영웅 씨의 전국적 팬들이 다 달려들어서 축하를 했겠지만 이게 엄중한 시국이다 보니 어떤 분이 그래도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 아니고 이제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냥 짧았어요. 이 시국에 뭐 하냐 이렇게 딱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영웅 씨가 뭐요? 이렇게 답변을 보내면서 흔히 말하는 경솔 DM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다이렉트 메시지인 DM 논란 이거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임영웅 씨의 이 모요 답변을 받은 이 누리꾼은요, 목소리를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다. 앞서 계엄령을 겪은 이 나이대의 분들이 당신 주 소비층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임영웅 씨,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라고 맞받아 쳤는데요. 이 논란이 불거진 뒤 임영웅 씨 소속사나 임영웅 씨 측에서는 여전히 침묵 중인데요. 사실 이 기사가 그렇게 좋은 기사는 아니잖아요. 이미지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 측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 이 메시지가 정말 사실 아니냐라면서 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합니다. 몇몇 연예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이유 씨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13일에 이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죠. 비연예인 분들도 하셨고 국회 인근 베이커리 카페에 이 촛불 요즘에 봉시죠. 야간 봉시 나올 분들 생각해서 베이커리 카페라든가 떡집 이런 데서 먼저 빵 100개 또 음료 100잔,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떡 뭐 또 100개에서 총 700인분을 선결제. 여기 해놨으니까 가서 출출하시면 추우시면 음료 한잔 하세요. 밥 한 그릇 드세요. 이렇게 선결제 해놓기도 했었고. 이승환 씨는 또 탄핵 전문 가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무대에 올라서 사실 처음에 이제 긴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반팔까지 하나씩 벗으면서 반팔까지 되면서 좋은 노래로 많은 분들의 기운도 북돋으려 들었고 개사하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도 직접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탄핵 어떤 걸 외치는 그런 시위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누구나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침묵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뭐여식의 어떤 이건 정치적 외면이었고 그 다음에는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좋지 않은 대중의 시선이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대중께서 아쉬워하고 계시네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임영웅 씨 제가 알기로는 포천시 홍보대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해촉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일단 검토 중이다 혹은 일단 이야기가 결론이 난 게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영웅 씨 2019년도부터 이 포천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포천시가 한 매체를 통해서 임영웅과 관련한 논란을 인지했고 검토할 거다. 이 해촉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민원 내용에 따라 이 시 조례를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이다라고 일단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 후에 임영웅 씨 팬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항의가 포천시에 빗발쳤고요. 이후에 포천시에서 아니 해촉을 검토하겠다는 기사는 오보다라고 하면서 해촉을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는 27일부터 공연 잡혀 있죠. 그렇죠. 2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공연이 있다 보니까 요때는 얘기를 하겠지. 이렇게 이제 침묵이 그때쯤 끝나겠지 하고 이제 예상되는 반대. 사실은 이제 임영웅 씨 콘서트는 당연히 기자도 이 표를 구하지 못하면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제 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대중께 얼마나 전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도 침묵을 지킬지 아무래도 팬 앞이니까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바라건대는 요때라도 조금 어떤 의견은 밝히면 좋겠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불현듯 앙 하고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아역 배우들 생각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아역 배우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분들 잘 지내고 계실까?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예계 이슈 바로 미달이 결혼했어입니다. 미다리는 순풍 산부인과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결혼했어요? 시에서 빠르네요. 네, 결혼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다리가 너무 인기 있었어가지고 미다리 나이도 지금 잘 모를 것 같은 언제나 이제 미다리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순풍산부인과는 드라마가 이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횟수로 13년 동안이나
2000년까지 횟수로 3년 동안이나 죄송합니다. 3년 동안이나 이제 방송됐는데 이때 아주 미다리 인기가 전국적으로 대단했죠. 정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웬만해서 말릴 수 없는 어른도 약간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찜짜 먹을 것 같은 그런 능청스러운 귀여움과 재기발랄한 그런 캐릭터였는데요. 그런 미다리스 김성은 씨죠. 세상에 34살이 됐고, 연애를 꽤 오래 했더라고요. 이제 6년 열애를 하다가 지난 7월에 6년이나 열애한 그 배필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저는 순풍산부니까 요즘도 봐요. 그쵸? 지금 봐도 맞아요. 정말 재밌는데 그때 당시에도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미다리 시절 김성은 씨가요, 전국을 누비면서 한 지역에 가면 2시간씩 팬사인회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몰렸는지 경호원이 미다리를 업고, 이 김성은 씨를 업고 막 질주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늘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연예인의 인기는 광고와 비례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김성은 씨 아역 배우지만 광고 촬영이 그 당시에 30개를 넘게 찍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아역 배우들 중에서도 사실 30개 넘게 찍는 배우는 없거든요. 정말 대단한 인기입니다. 당시에 또 아역 배우에게는 잘 이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 에어컨이라던가 뭐 자동차 광고까지 섭렵을 했는데,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김성은 씨가 집 마련을 했습니다. 아파트 마련을요. 몇 살에? 9살에 9살에 아파트 마련을 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야, 아역 배우 수입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 인기가 정말 대단한 건 알겠지만 이 정도였어요. 아, 저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아직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역 배우인데 거기에 집을 산 그런 아역 배우, 이 미다리뿐만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더 있어요? 그럼요. 대체 그분이 누구죠? 바로 그분은요, 1990년대에 꼬마 요리사로 활동을 했던 노이지 씨인데요. 노이지 씨. 이 노이지 씨가 또 이 시절의 수입으로 한강뷰에다가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노이지 씨의 아역 배우 때 수입 90%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 10%를 보태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는데요. 그 당시 노이지 씨 인기 어땠느냐? 야, 1년에 이 15편의 공익 광고를 찍을 정도의 광고 퀸이었는데요. 거기에다가 하루에 2편을 찍는 날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다리 김성은 씨는 그 번 돈을 아버지가 다 날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어떻게 된 얘기예요?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김성은 씨는 우리는 이제 미다리를 너무 귀여워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막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막 이렇게 사춘기 되고 이러는데 다들 미다리네 일로 와봐, 노래해봐, 춤춰봐. 이게 사실 너무 괴로웠던 거죠. 네. 근데 본인이 또 벌어놓은 돈도 있고, 말하자면 연수로는 횟수로는 지금 꽤 많이 이제 활동하고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본인이 그때 뉴질랜드에 또 조기 유학이 또 유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 딸이 번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지인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김성은 씨가 거기서 좀 제대로 계속 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집에서 이젠 한국으로 돌아와라, 이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한국으로 돌아와 봤더니 아버지 사업도 좋지 않고 사기를 어느 정도 당했느냐, 집이 이사를 했는데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미다리 김성은 씨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세상에 이때 나이가 겨우 중학생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학생에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을 것 같아요. 김성은 씨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때의 마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멘붕이었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는요, 이 엄마가 하시는 가사 도우미를 엄마 대신 나가기도 했었고요. 또 빙수집, 고깃집, 카페 등 아르바이트도 정말 많이 했다라고 이 급변했던 집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만 하시고 이 아버지 정말 그 죄책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로 참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셨었는데, 김성은 씨가 대학에 입학한 해에 또 돌아가셨다라고 담담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남편은 어떻게 만난 겁니까? 김성은 씨가 이런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고, 제가 이제 말은 짧게 얼마나 쉬워요, 극복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때 굉장히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카페사, 주유소에서 알바한다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 벌써 김성은 씨의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극복을 하고 다시 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렇게 대학로에서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연극을 가지고 전국으로 순회 공연도 다니고 할 때 사석에서 지금의 이 남편분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사귈 생각을 못했던 게 2살 연하, 그래서 그냥 누나 동생 이런 사이였는데 어머 세상에 2살 나이가 어린데도 듬직하고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되게 멋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뭔가 호감이 슬슬 이렇게 올라오는데 김성은 씨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의 기적이죠. 남편분도 2살 누나지만 이 또 귀엽고 그러면서 생활력 강하고 또 김성은 씨가 속이 깊거든요. 이런 또 누나를 보면서 또 똑같이 마음이 호감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애를 하고 부부까지 됐네요. 네, 김성은 씨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거든요. 배우로 이제 우리 곁을 다시 찾아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의 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연극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방접종을 한 아버지가 좀비가 돼서 가족들이 모여 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연극이라고 하는데 극중 둘째 딸 역을 맡았다고 하거든요. 이번엔 또 연기 얼마나 잘할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다음 이슈도 만나보죠. 네, 다음 이슈는 또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용 MC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군 시절에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그런 음악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군대 갈 때는 그 최백호 씨의 그 아쉬운 밤 흐뭇한 밤 우연 담배 연기 이러면서 이제 소주 한잔 하고 노래 잘하시는데. 저 200km 행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때는 남이의 빙글빙글이 저를 빙글빙글 돌. 그죠? 바람 안 불어. 그냥 걷는 거야. 그냥 200km.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군 생활에 위로가 된 노래, 아주 소중한 노래죠. 이 노래들을 준비해본 건데요. 최근 이 국방 홍보원에서요, 내 군 생활에 위로가 된 최고의 발라드라는 부분으로 이제 군 장병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설문조사에서 1위! 일단 가수는 이적 씨고요. 노래 제목은 걱정 말아요 그대가 뽑혔다고 합니다. 지금 노래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참고로 2위는요. 노라조의 형, 그리고 3위는 윤종신 씨의 오르막길, 4위는 그리고 5위는 고 김광석 씨의 이 이등병의 편지와 김민우 씨의 이병열차 안에서 이 두 곡은 뭐 거의 뭐 정말 전설이죠. 그렇죠. 울어요 이런 거 들으면. 눈물 뚝뚝 흘리는 뭐 거예요. 걱정 말아요 뭐 이런 거 다 울어요. 네, 제목부터 벌써.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이번 연예계 이슈 바로 군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군 문제로 의혹이 제기된 그런 연예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실 복무 의혹입니다. 어떤 의혹이냐?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공익 출근과 관련해서 부실 복무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 정서상 이 군 문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송민호 씨 언제 군대 갔어요? 지난해 3월 24일에 사회복무대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 딱 궁금하실 거예요. 되게 크고 뭐 멀쩡히 막 건강해 보이던데 왜 사회복무대체요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당연히 기자들도 궁금하죠. 그러나 소속사는 이건 개인 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도 사실 우리는 그가 왜 사회복무대체요원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 뭐 개인 정보라고 하면 저희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요. 사회복무대체요원은 20개월 복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월 24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돌아오는 12월 23일에 이제 말하자면 전역을 하거든요. 오늘로부터 하면 불과 닷새 남았고 이 일이 불거진 걸로 기준으로 해도 정말 전역 해제 소집을 그러니까 소집 해제를 앞두고 코앞에 두고 이런 의혹이 탁 불거진 겁니다. 그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출퇴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실 복무 의혹이거든요. 그럼
출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송민호 씨는요, 마포 주민 이 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고요. 주민시설 운영 이 업무를 좀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익요원 송민호 씨의 부실복무에 대한 제보가 여러 번 반복이 됐다는 건데 일단 한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3월 근무지를 옮겼다. 둘째, 주민시설 책임자가 마포 편익시설 발령받은 뒤 송민호 씨를 데려왔다. 그리고 셋째, 송민호 씨는 3월 발령 이후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네 번째, 가끔 나타나 출근 사인만 하고 담배를 피우고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제보를 통해서 송민호 씨의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이게 사실이랍니까? 일단 이 이제 송민호 씨의 이 대체 복무죠. 대체 복무에 대한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한 매체가 직접 가서 내가 다 취재를 해봤다, 확인해봤다 하면서 어떤 신빙성을 스스로 검증한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대략적으로 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난 3월에 지금의 근무지인 마포 편익시설에 근무지를 옮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이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해 3월에 복무 시작했죠. 그런데 1년 지나서 아니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근무지를 변경한 게 맞더라. 이게 첫 번째 맞더라고. 두 번째는요. 이 이제 주민시설의 이 편익시설의 책임자가 L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송민호 씨를 마포 편익시설로 이미 복무를 1년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8개월 남은 사람을 발령냈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 사람이 L 씨가 발령낸 게 사실이더라. 이게 드러났고.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언제 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다른 데 있다가 지난 2월의 일로 본인이 이제 전보를 해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송민호 씨를 데려왔다. 여기까지 확인해서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이 이제 12월이거든요. 그럼 3월부터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그 송민호 씨의 부실 복무 의혹.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실 복무 이 태만을 인지한 게 지난 10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가 11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 출근 장면을 좀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한 10번 정도 근무지를 갔대요. 근데 이 10번 내내 송민호 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중요하겠죠. 아니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송민호가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매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1월 둘째 주 내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출입문을 집중적으로 지켰는데 송민호 씨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따르면 또 이 책임자 L 씨가 이 매체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민호 씨가 10월 하와이 휴가 이후에 계속 출근을 했다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근태 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출근부라던가 CCTV 등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 사회대체 복무 요원들 이 출퇴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중께서 이제 화나시는 부분이 이게 현역이 아닌데 대체 복무인데 그거를 부실하게 복무했다고 이제 이 부분이 화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대체 부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거야 했더니 출퇴근을요 수기로 손으로 쓴다고 해요. 물론 모두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99.9%는 다 제대로 할 텐데 이게 말하자면 어떤 디지털화된 신분증으로 본인이 직접 찍어야 되고 지문 찍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손으로 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줄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위조 가능한 지금 시스템이야?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보도한 매체가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앞에 갔는데 지금 아무리 쳐다봐도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나오는 게 없잖아요.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왜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그 말했던 책임자 L씨가 오늘은 휴가입니다. 오늘은 병가입니다. 오늘은 입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둘러댔다. 이것이 보도하는 매체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논란에 대해서 송민호 씨나 혹은 송민호 씨 소속사가 있잖아요. 입장 발표를 했을까요?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요, 이 송민호 씨 말고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 입장을 거짓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만 이 병가라던가 휴가라던가 이 여러 가지 부분은 규정에 맞춰서 사용을 한 것이고,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매체가 확인을 했다면 이 부분이 이 아티스트에게도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좀 거짓으로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기자 개인의 추측입니다. 그럼 송민호 씨가 근무하고 있는 마포 주민 편의시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네, 그 마포 주민 편익시설에서는 한 매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떤 이러한 자세한 상황, 그러니까 태만하게 근무했다, 부실하게 근무했다, 업무 태만에 대해서는 어떤 확인 불가다, 자세한 건 확인 불가다. 아, 이게 수기로 써서 그럴까요? 확인 불가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요번, 그러니까 이제 이 소집 해제일이 돌아오는 2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까지는 병가 및 연차를 썼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23일까지 계속 나오지 않는다. 물론 합법적으로 다 제대로 뭐 썼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소속사와 마포 주민 편익시설 측이 해명한 가운데 병무청이 이제 송민호 씨의 복무시 근태 등 이걸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병무청 관계자는요, 어제 한 매체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송민호 보도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출근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송민호 씨의 부실 복무 의혹. 근데 이게 지금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동생이 미국에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요때 이제 미국을 갔어요. 그때도 지금 병이 대체 그 복무 요원이지 미국 갈 수 있을 거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다 이제 적법한 절차에 갔다고 하는데, 일단 동생의 결혼은 지난해 5월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복무 시작하자마자였죠. 3월 말에 시작했으니까요. 요때 미국으로 떠났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 3월 24일에 복무 시작했는데 5월인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염색모인 거예요. 네. 아니 지금 기초훈련 받았으면은 빡빡 깎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길고, 세상에 저 장발에 염색모는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부실 복무 의혹이 이제 일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당시 해명한 발언은 아니다. 이 경조사에 한해서 이 제대로 휴가가 허가가 됐다. 그리고 또 이것도 또 뭐 적법한 제대로 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기초 그 군사 교육이 면제가 됐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가 길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해명을 들어도요. 기초 교육은 안 받을 수 있는데 머리도 깎지 않고 군대를 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진짜 이거 계속되면 연장 복무 될 수 있어요, 이거. 네, 연장 복무, 거기다가 네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3일까지 병가 및 연차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사병들이 병가 연차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쓰는 게 이게 힘든 걸로 아는데, 참 여러 가지로 해명을 듣는데 해명이 계속 오히려 이제 궁금증이 생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실 복무 논란. 근데 저는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재입대한 연예인들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싸이가 딱 생각나는 싸이 그렇죠. 네. 네, 대표적인 네. 사례가 가수 싸이 씨인데요. 싸이 씨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에 나서서 이 병역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실 근무 논란이 불거졌고요. 병무청은 2007년 싸이 씨에게 재입대를 통보했죠. 하지만 싸이 씨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패소해서 현역병으로 재입대 후 20개월 추가 복무에 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송민호 씨의 이야기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연예계 세 번째 이슈는요, 바로 라이징 스타상입니다. 어떤 분이냐, 이분의 사진을 보면요, 그 시절 만인의 연인이었던 그분의 미소가 떠오르실 텐데요. 사진 먼저 보시죠. 그러네. 자, 우리 생각이죠. 시대의 네. 만인의 연인. 네. 자, 이거까지 보셔도 아직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 영상 한번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사실 뭐 저 닮았다. 미소나 네 얼굴을 어머. 보니까 딱
알겠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딸 준희 양 아닌가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연예계 세 번째 이슈 바로 고 최진실 씨의 따님인 최준희 양인데요. 최근에 제32회 대한민국 문화 연예 대상에서 라이징 스타상을 받으면서 우리 최준희 양의 근황이 다시 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딸이 저렇게 벌써 컸어요. 그리고 네. 많이 닮았네요. 눈웃음도 닮았고요. 저도 네. 사실 눈웃음 사진을 보고 어머 이런 소리가 탄성이 절로 나왔는데 이 올해 벌써 21살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패션 브랜드 런웨이를 통해서 모델로 데뷔를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때 런웨이 위에 준희 양의 얼굴 평소 SNS를 통해서 전해왔던 어느 정도 이 보정이 된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현실에 가까운 이 준희 양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 엄마랑 더 닮아 보인다. 자꾸 이 고 최진실 씨와 겹쳐 보인다. 포토샵을 한 사진보다 이 사진이 훨씬 예쁘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라고 굉장히 이 미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준희 양이 이렇게 모델로 데뷔하기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준희 양의 키가 현재 한 170cm 정도 네, 되죠? 170cm인데 지금 방금 영상에서 또 보셨지만 빼짝 말랐죠. 40kg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예전에 좀 통통했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중학생 때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 진단을 받아서 이때 이제 치료를 위해서 처방받아서 복용했던 스테로이드 약물 때문에 96kg까지 이제 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각고의 노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40kg대 후반이다? 이거는 40kg 넘게 거의 50kg 가까이. 그럼 거의 96에서 한 48 되려면 절반을 띄어내야 되는,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걸 해냈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최준희 양의 성장만큼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라이징 스타상을 받은 다음에 얘기한 그 소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SNS에요. 이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를 하면서 이 같은 글을 쓴 건데요. 나를 엄마처럼 키워주신 이모 할머니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깊은 사랑과 이 헌신으로 키워주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모 할머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 삶의 이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친오빠인 최환희 군, 그리고 방송인 홍진경 씨, 가수 엄정화 씨 등을 언급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사랑과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가장 먼저 감사함을 전한 분이 이모 할머니거든요. 근데 이모 할머니라는 건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호칭에서 보듯이 이모 할머니. 만약에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였다면 외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표현했을 그렇죠. 텐데 네. 이분은 누구냐면 이제 최진실 씨가 데뷔 전부터 그 옆집에 살아가지고 아이고 요거 그냥 끼니도 잘 못 챙겨 먹네 하면서 이 최진실 남매 끼니도 챙겨주고 하면서 친해졌다가 최진실 씨가 이제 말하자면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이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곁을 지켜주던, 어떻게 보면은 최진실 씨가 사망하시던 그날에도 그 댁에서 함께 거주하고 계시던. 그래서 최진실 씨가 생전에 이모 하면서 따랐고, 그래서 이제 준희 양도 환희 군도 이모 할머니 이러면서 이제 따르는 그런 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또 한간에는 환희 군은 이제 최진실 씨의 어머니가 정옥순 여사가 키웠고, 또 준희 양은 이모 할머니가 키웠다. 근데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고, 사실은 할머니가 다 외할머니가 키우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춘기 때 더 예민하고 이랬던 게 좀 준희 양이어서 그럴 때마다 이 이모 할머니 집에 가면 최진실 씨와 인연으로 시작됐지만 이 이모 할머니가 언제든지 또 이렇게 받아주고 같이 또 지내고 여행 다니고, 얼마 전에도 함께 미국 여행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준희 양이 외할머니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 외할머니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주거 침입죄 갈등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외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주거 침입죄요? 네, 이 부분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해 7월입니다. 준희 양이요, 이 할머니를 주거 침입죄로 이 경찰에 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가 된 건데요.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가 이 준희 양과 환희군 등이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에 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 찾았는데 준희 양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준희 양과 마주하면서 이 같은 신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생전 고인이 구입을 해서 가족이 함께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준희 양이 당시에는 이런 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약 1년 5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이번 시상식에서 준희 양이 외할머니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제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은 아직까지 이 갈등의 골이 높은 것 같다, 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에 대해서 끝까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좀 의도된 이 작성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최환희 군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가수인데 본인이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로 지내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준희 양이 크리스탈 클리어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게시물을 올리면서 처음 보여드리는 남매 케미 어떤가요? 이제 이러면서 그 사진부터 보이는 차이, 노래 들어보세요. 낭만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빠의 신곡을 홍보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최준희 양이 뭐를 딱 올리면 누리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 환희 군도 우리 동생이 이 사진 화보와 함께 내 신곡을 홍보해줘서 아주 널리 알려지게 됐다. 고맙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다음 연예계 이슈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연예계 이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연예계 이슈는요. 갑자기 응급실을 가게 되면서요. 방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드라마 제작 발표회 2시간 전에 이제 불참 소식을 알렸던 배우 고현정 씨의 이야기인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입니다. 이처럼 지금 건강 악화로 인해서 고현정 씨의 건강 상태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발표회까지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고현정 씨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고현정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6일에 이 남이브라는 드라마 제작 발표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제작 발표회 2시간 전에 아무래도 주연 배우인 고현정 씨가 참석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드라마 측 역시 밝힌 바로는 절대적 안정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이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참을 결정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있었어요. 이전부터 건강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촬영장에서도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여러 차례 쓰러진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촬영 마무리가 정말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계속 촬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배우가 좀 버틴 거죠. 책임감으로 좀 버티고 있었는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촬영 현장에는 다시 복귀를 할 거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팬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고현정 씨는 3년 만에 TV 컴백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또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이제 주연의 무게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드라마 감독이 얘기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하다가 중간에 가구 이런 거 없이 끝까지 다 다른 사람 촬영까지 지켜보고 이렇게 가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촬영이 지금 마지막 이틀 남았다. 고현정 씨께서 정신력으로 끝까지 해주실 거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게 주연의 무게감에다가요. 사실은
너무 우리가 고현정 씨 이렇게 마르고 이러면 아 예뻐요 예뻐요 뭐 아니면 또 입금됐는데 왜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너무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네네.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면서 전에 고현정 씨가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이 얘기가 또 재조명되고 맞아요. 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고현정 씨가 자신의 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아팠다라고 한 유튜브 채널에 이 올해 초에 출연을 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현정 씨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뭐 강단 있고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고현정 씨 굉장히 좀 주변도 많이 챙기고 여리여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이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는데 정말로 좀 꽤 많이 아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건강검진이라도 좀 받지 그랬냐? 왜 병원을 안 갔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아프다라고 생각을 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플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분이 좀 고현정 씨한테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이라도 좀 받아라라고 이 건의를 했고 고현정 씨가 그럼 나 병원에 좀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말 병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겼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정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참은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이거 자꾸 칭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이건 뭐 검진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심지어 두 병원이 협진을 해서 그때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또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길을 가다가 고현정 씨가 쓰러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딱 쓰러져서는 이 길 가는 사람들한테 저 고현정인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 강동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제작 발표 직전에 또 쓰러진 거죠.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고현정 씨의 병명이 알려진 건 없는데 고현정 씨의 쾌유를 빌고요. 사실 자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연예계 이슈는요.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전 남편과의 소송을 겪고 있는 선우은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은퇴 각오하고 소송입니다. 선우은숙 씨가 참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 은퇴를 각오하고 소송.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일단 어제였습니다.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유영재 씨의 3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 유영재 씨가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서 선우은숙 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선우은숙 씨가 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이번 공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선우은숙 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하기 쉽지 않은 솔직한 속내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최 기자가 얘기한 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대목이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언니는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을까? 동생이 어렵게 재혼했는데 또다시 이혼할까 봐. 그런데 다행히 본인이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재판에 나온 선우은숙 씨의 증언 내용입니다. 이혼 이제 소송을 내더라는 거죠. 아이고 다행이다 했는데 다시 이제 남편이 얘기하고 애원하고 이러면서 이혼 이 합의에 대해서 다시 취하 소송을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언니가 아니 이거 취하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에 본인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쌓아안고 있던 그 녹취록을 동생한테 들려준 겁니다. 이걸 듣다가 선우은숙 씨는 혼절을 했고요. 혼절하고 그 내용들 제가 언제 이 얘기를 언니한테 알게 되냐면요. 그 내용 제가 들은 피해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부분들을 법정에서 다 솔직하게 증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선우은숙 씨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게 또 우리 친언니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무게가 한 6kg 정도가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우은숙 씨 친언니는 언제부터 선우은숙 씨 부부하고 함께 산 거예요? 일단 선웅숙 씨가 지난 10월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는데 이 친언니가요. 이 증인으로 나섰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2022년 10월부터 선우은숙 씨와 이 전 남편인 유영재 씨와 셋이서 함께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살고 있던 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잘 잤어 하면서 끌어안는다던가 하는 행동을, 상식적이지는 않은 그럼요. 행동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야단을 막 친 거 이러면 되겠냐라고 야단을 쳤더니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냉장고에서 그냥 물 한 병 꺼내서 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신체 접촉이 무려 5번이나 있었는데 선우은숙 씨에게 바로 털어놓지 못했던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우은숙 씨의 이제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선우은숙 씨 언니의 어떤 명예라든가 우리가 또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는 것도 2차 가해다 보니까 이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요 정도 가지고 소송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니는 왜 이 얘기를 못했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생이 첫 번에 이제 배우 이영하 씨랑 이혼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막 루머 돌고 이러면서 마음고생이 컸다. 또 18년 동안 굉장히 외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 얘기를 내가 해주면은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또 나로 인해서 다시 이혼하고 또 루머 스캔들에 휩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 혼자 덮고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망설였던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선우은숙 씨는요, 유영재 씨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언니는 이 유영재의 유자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좀 고소를 하고 싶은 의지를 드러냈는데, 선우은숙 씨가 좀 잃을 게 아무래도 좀 많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 좀 망설였고, 이에 선우은숙 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언니가 이렇게 살까지 빠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얼마나 좀 미안하겠어요. 네. 그래서 언니한테 은퇴하겠다.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언니한테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선우은숙 씨의 자녀들도 이번 소송은 좀 말렸다고 하던데요? 언니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준 이후에 자녀들에게 알렸는데, 자녀들이 처음에는 선우은숙 씨에게 아니 엄마는 잃을 게 많은데 이거를 꼭 하셔야 되겠냐라고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선우은숙 씨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고소를 안 하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밝히면서요, 고소를 위해서 은퇴까지 각오를 했음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영재 씨 측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일단 앞서서 재판에 출석한 유영재 씨는요, 전 처형 이 강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친밀감의 표시였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유영재 씨 입장은요, 그가 증인으로 나서는 24일에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재판부에서는요, 이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의 이 친언니 그리고 전처 선우은숙 씨 등 이 2명을 검찰 측이 이 지정한 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24일에 또 피고인 신문 후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연예계 이슈 마지막 소식 들려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할 스타의 소식은요. 숫자 49와 관련된 스타의 이야기입니다. 숫자 49하고 관련된 스타? 어떤 분이죠? 네, 마지막 연예계 이슈 나는 탄원한다의 주인공이죠. 지난 10월 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우리 고 김수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고 김수미 씨와 숫자 49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고 김수미 씨의 49제가 12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김수미 씨가 30대인 1983년도부터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의 일기를 엮은 책 나는 탄원한다 나를 죽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라는 이 제목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일기양이 꽤 많은데 책을 출간할 목적으로 쭉 써온 건가요? 일단 서유림 씨 며느리잖아요. 이 서유림 씨에 따르면 김수미 씨가 오래전부터 이 일기를 써왔는데 책으로 출간할 생각은 정말로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기장에 누구라도 좋으니 5분만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글이 있었고, 힘들고 지친 청년들한테 그래도 살아라 라는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고민 끝에
유족들이 김수미 씨의 49제에 맞춰서 사망하기 전인 2024년까지 일기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딱 담아서 일기로 출판을 했는데 거의 손대지는 않았다고 해요. 네, 내용을. 뭐 누구라도 좋으니 5분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라는 글귀에서 고 김수미 씨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좀 느껴지는데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 김수미 씨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네, 이 책에는 이제 1983년부터 2024년까지 한 40년간의 일기가 들어있는데 사실 김수미 씨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세상에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셨다고 해요. 이 책을 낸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인의 어떤 그 생각을 고스란히 전하기 위해서 이 일기장에서 뺀 날들은 있는 거죠. 그 이제 뺀 날들은 있지만 그 선택한 날에 대해서는 교열을 최소화하고 내용을 덜어내거나 자르지 않고 이 김수미 씨와 관련해서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방송과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 김수미를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었다. 이거를 출간 사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엄마 김수희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86년 3월 일기에서 고 김수미 씨가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적당하게 일하고 아늑한 집에서 돌로 된 절구통에 자잘한 꽃을 심어놓고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고 싶다. 난 스타성 그리고 화려한 인기보다 조용한 평범한 애들 엄마 쪽을 많이 원한다라고 소망하는 글도 있고요. 또 2011년 2월 일기 중에서는요. 마지막 소원이 있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니면 1층 담에 나팔꽃 이 덩쿨을 올리며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글을 쓰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이 소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엄마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애정도 가득하다면서요. 네, 1986년 4월에 쓴 일기를 보면은 목숨을 걸고 녹화를 하고 연습하고 놀고 참으면 어떤 대가가 있겠지. 여기서 어떤 배우로서의 어떤 김수미 씨의 모습, 열정을 또 느낄 수 네네. 있고요. 세상에 50대 후반에 들어선 때인데 2004년 일기에도 어제 녹화도 잘했다. 다시 데뷔하는 마음으로 전력 질주해서 본때를 보여주자. 열정이 대단하셨네요. 네. 아니 근데 순탄하게 배우의 삶이 워낙에 인기였기 때문에 그쵸.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리고 식품 판매한 회사하고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그런 일도 여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법정 분쟁이 조금 많았죠. 그래서 올해 3월, 4월 일기에 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3월 어느 날에는 효림이와 명호가 왔다. 이제 며느리 아들 이름이죠. 며느리 이름이 앞에 있는 게 인상적인데 효림이가 울더란다. 이제 아들이 전해주는 내용이겠죠. 시어머님이 아니라 선생님 김수미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버렸냐. 이 모습을 보고 울었다는 얘기죠. 요 얘기를 듣고 정신과 약을 이틀째 먹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한 달 뒤 또 일기에는 일단 고소 사건 합의를 봤다. 연예인이라 제대로 싸울 수 없어 억울하지만 한숨은 돌릴 수 있으니 라고 적혀 있어서 이 법정 소송으로 느꼈던 김수미 씨 이 고인의 살아생전의 심적 고통이 전해 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네, 일단 마지막에 쓴 일기는 올해 10월 1일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손주만 생각해서 약을 끊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발음이 이상하고 음식 먹을 때 흘리고 손을 떤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고 김수미 씨가 생전에 꿈이 문학도였어요. 문학도였어요. 사실 이제 김수미 씨 제가 예전에 들어보면 늘 촬영 중간중간에 책을 읽고 계셨다고 그래요. 실제로 서강대 국문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18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등록금 25만 원 내줄 분이 없어서 이제 포기를 했고 그러고 이제 배우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 책 읽고 글 쓰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십니다. 이 초등학생 때 안진뱅이 책상을 아버님이 만들어 주셨고 세상에 책상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깡통이라든가 빈병에다 이렇게 꽃을 꺾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꽃병을 이렇게 놓아 주셨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미래 작가 김수미를 응원하셨던 거고 김수미 씨가 사실은 요번에 책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런저런 요리책, 뭐 생각에 대한 거, 육아에 대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0권 넘게 책을 내신 그런 분입니다. 네, 고 김수미 씨에게 그럼 글쓰기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난 2008년에 8번째 책을 출간하면서 이 김수미 씨가
씨가 이 초등학생 때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쓰고 늘 책을 가까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고인에게 글쓰기는요, 가장 아름다운 치유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밥을 먹는 것처럼 못 이룬 문학도의 꿈을 글쓰기로 대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 김수미 씨의 이야기까지 연예계 이슈 만나봤고요. 이어서 날씨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사감동입니다. 오늘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추위의 기세가 매서운데요. 출근길 시민들도 잔뜩 웅크린 채 걷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2도, 파주는 영하 11.9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영도 안팎에 머무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기온 1도지만 체감 추위는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청주는 2도, 대구도 4도에 그치겠습니다. 네, 울릉도와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전북과 영동에도 최대 10cm의 큰 눈이 예보됐는데요. 눈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도 여전히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오늘과 비슷하지만 바람이 약해서 체감 추위는 덜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두꺼운 외투와 방한용품으로 보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춥다고 그래서 저도 두툼한 파카 입고 나왔어요. 네, 뭐 요즘 춥다는 말 많이 들었지만 오늘이 정말 춥다고 합니다. 두툼한 겉, 외투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y the next channel A